네가 뭔데 조용히 해라 말아야. 이 경비 새끼가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젊은 남자의 손바닥이 백발 노인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낡은 경비 모자가 땅바닥에 나뒹굴었고 안경이 화단 흙 위에 힘없이 떨어졌어요.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죠. 단축번호 1번. 최 실장, 저 입주민 당장 쫓아내. 정확히 8분 뒤 검은 세단 세대가 아파트 정문을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경비원의 초라한 며느리인 줄만 알았던 제가 사실은 이 아파트의 진짜 주인이었다는 걸 그들은 상상조차 못했어요.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서윤이고 올해 38살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태성그룹, 그곳의 부동산 계열사 지분을 물려받은 실질적인 주인이 바로 저입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물론이고 남편조차 이 사실을 모릅니다. 결혼한 지 8년 저는 그저 조용한 회사원으로 살아왔으니까요. 어머니는 저를 홀로 키우셨습니다. 태성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었지만 재벌가의 계산적인 삶이 싫다며 모든 것을 버리고 저 하나만 안고 집을 나오셨죠. 작은 반지하 방에서 어머니와 둘이 살던 그 시절,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을 가진 사람이 우리 어머니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내 딸. 사람은 겉모습만 번지르르하다고 다가 아니야. 무조건 마음속이 착한 사람을 만나야 해. 옷 잘 입고 돈 많아도 마음이 나쁘면 아무 소용없는 거란다. 알겠지? 그 말씀이 제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25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 낯선 노신사가 찾아왔고 그분이 바로 제 외할아버지 태성그룹 회장님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오래도록 우셨습니다. 아이고 아가,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 못난 할아비가 고집을 부리다가 내 어미를 그렇게 보냈구나. 내 딸을 붙잡지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었어. 흑흑. 아가, 나를 용서해라. 그날부터 저는 할아버지의 유일한 혈육이 되었지만 저는 재벌가의 손녀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지켜온 그 조용한 삶을 저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범한 회사원 행세를 하며 살았습니다. 박정우를 처음 만난 건 대학교 3학년 봄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두꺼운 전공책을 옮기다 손이 미끄러져 책을 떨어뜨렸는데 한 남자가 조용히 다가와 책을 주워 건네주었습니다. 어쿠, 조심하세요. 책이 엄청 무겁네요. 이거 여학생 혼자 들기엔 너무 힘드실 텐데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들어다 줄게요. 박정우가 부드럽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따뜻해 보였는지 저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박정우는 그날부터 매일 도서관 앞에서 저를 기다렸고 저는 그런 그가 좋았습니다. 어느 날 캠퍼스 벤치에서 박정우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 눈 똑바로 봐. 나 너한테 바라는 거 정말 하나도 없어. 네가 돈이 없어도 좋고 집안이 가난해도 난 다 괜찮아. 나는 오직 너 하나면 충분해.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살자. 응? 저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남자가 정말 있구나. 어머니 말씀처럼 속이 고운 사람을 만난 거구나 하고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고 저는 제 진짜 신분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아버지 박상만 어르신을 처음 뵈었을 때 왜 어머니가 그토록 사람의 속을 강조하셨는지 알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생 작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다 정년퇴직 후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며 강남의 태성팰리스 아파트 경비원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어머니 최영자는 그런 시아버지를 부끄러워하셨지만 저는 시아버지의 그 굽은 어깨가 어떤 명품보다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결혼 첫날부터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며느리 왔어? 내 손이 어쩌면 이렇게 곱고 예쁘냐? 고생 한번 안 해본 손 같네. 이 고운 손에 물 묻히지 말고 우리 아들이랑 평생 사이좋게 잘 살아야 한다. 알았지? 저는 매주 2번 시아버지 근무일에 맞춰 도시락을 싸서 태성팰리스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갈치조림, 콩나물 무침, 계란말이를 정성껏 담아서요. 그날도 저는 도시락 가방을 손에 꼭 쥐고 아파트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제법 차가웠고 저는 시아버지가 얇은 유니폼 하나로 이 추위를 견디실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아렸습니다. 15동 앞을 지나는데 갑자기 험한 고성이 귀를 찔렀습니다. 야, 이 늙은이가 미쳤나? 어디서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해? 여기가 내 집인데 네가 뭔 상관이야, 이 자식아. 저는 걸음을 멈추고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시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낡은 경비 모자가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도시락 가방을 꼭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바로 아래층에 사시는 어르신이 지금 몸이 많이 아파서 누워 계십니다. 시끄러우면 약도 못 드시고 주무시지도 못하니까 밤에는 조금만 쿵쿵거리지 말아 달라고 그것만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발 한 번만 넓은 마음으로 봐주십시오. 시아버지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정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시아버지는 끝까지 예의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멱살을 잡은 남자는 24층 입주민 강만수였습니다. 강만수가 시아버지의 어깨를 밀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나보고 어쩌라고. 야, 아래층 늙은이가 편찮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내 돈 주고 산 비싼 집에서 내 맘대로 걷지도 못해? 내깟 놈이 뭔데 감히 나한테 참견이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시아버지는 뒤로 2걸음 밀리셨지만 다시 자세를 바로잡으며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참견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아프신 노인분이 불쌍하니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경비원들은 주민들 불만 사항을 전해드려야 하는 게 제 일이라서 그럽니다. 한 번만 이해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짝 하고 살점을 때리는 소리가 아파트 화단을 갈랐습니다. 강만수가 시아버지의 뺨을 손바닥으로 후려친 것입니다. 시아버지의 안경이 튕겨나가 화단 흙 위에 떨어졌습니다. 어디서 말대꾸야. 너까짓 게 뭔데 나한테 조용히 해라 마라 명령이야. 아파트 주민 돈 받고 사는 경비 주제에 감히 비싼 아파트 집주인한테 가르치려 들어? 너 당장 내일 잘라버릴 줄 알아. 내 얼굴 똑똑히 봐. 강만수가 손가락으로 시아버지의 이마를 쿡쿡 찌르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도시락 가방이 스르륵 미끄러져 발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갈치조림 국물이 새어나와 제 신발을 적셨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부어오른 뺨, 그 위로 흘러내리는 붉은 자국만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도시락 가방을 그대로 두고 시아버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팔을 벌려 시아버지를 등 뒤로 감쌌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어디다 함부로 손을 대요. 우리 아버님이 당신한테 무슨 큰 죽을 죄를 지었다고 연세도 한참 많으신 어른 뺨을 때려요. 당장 사과하세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저조차도 놀랄 만큼 차가웠습니다. 강만수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 이건 또 뭐야? 어디서 여자가 튀어나와서 소리를 질러. 아, 보아하니 저 늙은 경비원 며느리구만. 어휴, 입은 옷꼬라지 좀 봐라. 시아버지가 경비나 하니까 며느리도 아주 촌스럽고 가난한 티가 팍팍 나네. 없는 사람들끼리 아주 유난을 떤다. 강만수가 제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 밀쳤습니다. 시아버지가 뒤에서 제 팔을 급히 잡으셨습니다. 아, 아가, 안 된다. 제발 나서지 마라. 이분이 무슨 잘못이 있겠니? 다 모자란 내 잘못이다. 내가 말실수를 했어. 우리 그냥 조용히 가자꾸나. 제발 아비 소원이다. 응? 일이 커지면 나 이 경비 일자리 잃는다. 가자, 제발. 시아버지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고개 한번 크게 든 적 없으신 그 손이 며느리 하나 지키겠다고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조용히 감쌌습니다. 시아버지의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주변에는 어느새 입주민들이 몰려나와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들어 이 광경을 촬영하고 있었고 몇몇은 혀를 차며 지나쳤습니다. 아유, 쯧쯧. 경비 영감이 또 뭔가 큰 잘못을 했나 보네. 그러니까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비싼 돈 내고 사는 집주인한테 저렇게 말대꾸를 하면 어떡해? 당장 잘려도 할 말 없지. 수군거리는 말들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끓어올랐지만 저는 그것을 눈물로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코트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한 번 채 가기도 전에 상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비서실장 최준혁입니다. 당장 말씀하십시오. 저는 시아버지의 어깨를 한 손으로 붙잡은 채 강만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실장, 나 지금 우리 계열사 아파트 태성팰리스 15동 앞이야. 여기 24층 사는 입주민 하나가 감히 내 시아버지 뺨을 때렸어. 당장 사람 풀어서 이 아파트 통째로 다 사버려. 그리고 24층 강만수, 저 인간 당장 길바닥으로 내쫓아버려. 이런 한 푼도 주지 말고. 강만수가 무슨 소리냐는 듯 저를 흘겨봤습니다. 시아버지도 놀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시아버지의 화단에 떨어진 안경을 조심스럽게 주워 옷소매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얼굴에 다시 씌워드렸습니다. 아버님, 너무 놀라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뺨 때린 저 인간, 제가 아주 펑펑 울면서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 사람, 아버님 발밑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게 될 겁니다. 시아버지는 무언가 물으시려다 그저 저를 바라만 보셨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수많은 질문을 저는 아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찬바람이 화단의 마른 잎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저 멀리 아파트 정문 쪽에서 검은 세단 세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세단 세대가 15동 앞 화단을 반원으로 감싸며 멈춰섰습니다. 차 문이 동시에 열리고 검은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남자들이 줄지어 내렸습니다. 맨 앞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은 최준혁 실장이었습니다. 42의 나이답지 않게 서리빨 같은 눈매를 가진 최 실장이 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정확히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그 한마디에 15동 앞이 얼어붙었습니다. 강만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다음 순간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군거리던 입주민들의 입이 하나같이 다물어졌습니다. 시아버지도 제 옆에서 눈을 크게 뜨고 최 실장과 저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저는 최 실장에게 눈짓으로 시아버지의 뺨을 가리켰습니다. 최 실장이 시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요? 아가야, 이 사람들 뭐냐?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드리며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다 설명드릴게요. 최 실장이 뒤에 서 있던 관리사무소장을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던 관리소장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회장님이라고 하시면 혹시 태성팰리스 시행사 대표이자 실소유주십니다. 입주계약서 17조를 지금 낭독하세요. 최 실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관리소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입주민이 아파트 근무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명할 수 있다. 강만수가 그제야 사태를 깨달았는지 무릎이 툭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강만수가 제 발치로 기어오다시피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제가 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주세요. 강만수의 이마가 아스팔트에 닿을 듯 조아려졌습니다. 조금 전 시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흔들던 그 손이 지금은 제 신발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만수를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아버지의 부어오른 뺨만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손끝으로 아버님의 뺨을 살짝 만져보니 열이 올라 뜨거웠습니다. 아버님, 얼음찜질부터 하셔야겠어요. 시아버지는 제 손을 붙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저를 오래오래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최 실장이 뒤에 있던 부하 직원에게 손짓하자 두 사람이 강만수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짐 정리하시고 내일 아침 8시에 퇴거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강만수가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오. 내가 이 아파트 10년을 살았는데. 저는 그제야 강만수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10년을 사셨으면 10년 동안 우리 아파트 어르신들께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아셨어야죠. 강만수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밑에 뒹구는 도시락 가방을 최 실장이 대신 주워들었습니다. 경비실로 들어가 시아버지를 의자에 앉혀드리고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 수건에 감쌌습니다. 시아버지 뺨에 살며시 대들이자 아버님이 짧게 신음하셨습니다. 아버님, 많이 아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시아버지가 얼음 주머니를 대신 잡으시며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손이 이렇게 떨리는데 어떻게 나를 챙기누? 네가 더 놀랐을 텐데. 저는 그 말씀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너지면 시아버지가 더 마음 아파하실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 최영자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 여보, 얼굴이 그게 뭐예요? 어디서 또 얻어맞고 왔어요?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짜증이 잔뜩 묻어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대답 없이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앞을 막아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딴 경비일 그만두라고 몇 번을 말했어. 늙어서 얻어맞기까지 하면서 그깟 돈 몇 푼이 뭐라고. 부엌에서 아들 박정호가 슬리퍼를 끌며 나왔습니다. 어머니, 왜 또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아버지가 뭘? 박정호가 시아버지의 뺨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박정호는 시어머니 옆에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아버지, 진짜 이제 그만두세요. 어머니 심장 약한 거 아시면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는 신발장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부어오른 뺨을 걱정하는 사람은 이 집에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힐끗 보시더니 혀를 찼습니다. 아가는 옆에 있으면서 뭘 했니? 시아버지 뺨을 맞는 동안 도시락만 들고 서 있었어?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무어라 대답하려는데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여보, 그만해.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나. 시아버지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흘겨보며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됐어요, 됐어. 저녁이나 먹읍시다. 아가야, 국이 다 식었다. 얼른 데워라.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스레인지 위 냄비 앞에 서니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국물 위로 눈물이 번졌지만 저는 얼른 앞치마 자락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식탁에서 저녁을 먹는 내내 시어머니와 남편은 시아버지의 뺨에 대해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개 이야기, 남편의 회사 이야기만 오갔습니다. 저는 밥그릇을 앞에 두고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반복했습니다. 시아버지도 반쯤 남긴 채 수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새벽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가 자냐?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얼른 방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잠옷 차림으로 서 계셨습니다. 뺨의 붉은 자국은 이제 검푸른 멍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왜 안 주무시고? 시아버지가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 옆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만 보셨습니다. 이윽고 시아버지가 낮게 물으셨습니다. 아가, 오늘 정말 고마웠다. 이 늙은이 대신 나서줘서. 시아버지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근데 아가야, 하나만 물어보자. 넌 대체 누구니? 저는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버님, 제가 8년 동안 숨겨온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재벌가를 등지고 저를 홀로 키우신 이야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태성그룹 회장이 제 외할아버지라는 걸 알게 된 이야기, 지금은 태성부동산 계열사의 실질적 주인이 되었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아온 이야기까지. 시아버지는 제 말을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저는 시아버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혹시 실망하실까, 배신감을 느끼실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제 손을 더 꼭 잡으실 뿐이었습니다. 아가, 나한테는 그런 거 필요 없다. 회장이든 뭐든 나한테 넌 그냥 우리 며느리다. 시아버지의 손이 제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참 복도 많은 놈이야. 이런 며느리를 얻어놓고 나는 뭘 그렇게 잘한 게 있어서. 저는 시아버지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결혼 8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그제야 터져나왔습니다.
아무도 저를 이렇게 안아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셨습니다. 울어라, 아가. 오늘은 실컷 울어도 된다. 아버지가 여기 있으니까. 저는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잠옷자락이 제 눈물로 흠뻑 젖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방문 밖 복도 어딘가에서 누군가 숨을 죽인 채 우리의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있다는 것을요. 복도 벽에 등을 붙이고 선 시어머니 최영자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간밤에 시아버지 앞에서 쏟은 눈물 탓인지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내려가니 이미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계셨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무언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식탁에는 갓 짜낸 오렌지 주스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일어났네.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활짝 웃으셨습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소였습니다. 이리 앉아라, 어서. 어제 놀랐을 텐데 이거라도 마시고. 시어머니가 제 앞에 주스잔을 밀어주시며 의자를 빼주셨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부드럽게 쓸어내리셨습니다. 우리 서윤이, 이 어미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지. 어제 그 일 겪고 나니 어미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저는 주스잔을 손에 쥐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이렇게 부드럽게 부르신 적이 있었던가요? 결혼 8년 동안 저는 늘 아가였고 그 아가라는 말에는 언제나 하대의 그림자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간밤 방문 밖에서 시어머니가 저와 시아버지의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신 것입니다. 그때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불이 나게 현관으로 달려나가셨습니다. 어머, 우리 딸 왔네. 현관에서 시어머니의 호들갑스러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들어온 여자는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던 시누이 박정미였습니다. 저는 결혼 8년 동안 시누이의 얼굴을 사진으로만 봤을 뿐 실물은 처음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한 시누이가 거실에 들어서더니 저를 훑어봤습니다. 어머, 언니. 처음 뵙네요. 정미예요. 시누이가 저에게 다가와 덥석 손을 잡았습니다. 손톱 끝마다 반짝이는 큐빅이 박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 정리하고 왔어요. 아, 남편이랑도 이혼했고요. 이제 한국에서 좀 쉬려고요. 시누이가 캐리어를 거실 한복판에 세워두고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시누이 옆으로 다가가 어깨를 감싸며 안쓰럽다는 듯 혀를 차셨습니다. 우리 딸 얼마나 힘들었니? 그놈이 우리 딸을 그렇게 고생시키다니. 박정호도 방에서 나와 여동생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정미야, 오랜만이다. 얼굴이 좀 상했네. 거실에 앉은 시댁 세 식구가 어깨를 맞대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부엌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주스잔의 얼음이 다 녹아 밍밍해졌지만 저는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새벽에 이미 아파트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셨는지 안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가족회의 좀 하자. 시어머니가 손뼉을 짝 치며 저를 거실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주스잔을 내려놓고 소파 끝자락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2번 하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서윤아, 우리 정미가 미국에서 사업하다가 좀 손해를 봤어. 근데 얘가 사업 수완이 아주 좋거든.
이참에 우리 정미가 한국에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끊고 제 눈치를 살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태성그룹 관련해서 사업 하나 시작해 보자. 정미가 잘 굴려볼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저를 경비 며느리로 여기시던 분이 하룻밤 사이에 제 이름과 태성그룹을 입에 올리고 계셨습니다. 시누이 박정미가 은근슬쩍 소파를 옮겨 제 옆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박정미가 제 팔짱을 끼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언니, 우리 오빠한테 시집와줘서 진짜 고마워요. 나 언니 얘기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 얼마나 착한지 모른다고. 저는 팔짱을 낀 시누이의 손을 조용히 내려다봤습니다. 큐빅이 박힌 손톱이 제 팔뚝을 파고들었습니다. 박정우가 헛기침을 하며 제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서윤아, 나도 사실 그동안 너한테 미안했어. 결혼하고 계속 어머니 눈치 보느라 너를 제대로 못 챙겼잖아. 박정우가 제 무릎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좀 편하게 살자. 애들 학원도 좀 좋은데 보내고 여름에 해외여행도 다니고. 너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어. 저는 박정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대학교 도서관에서 제 책을 주워주며 웃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배경 따위 필요 없다며 저만 있으면 된다던 그 입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8년의 결혼 생활을 한꺼번에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놓인 박정호의 손을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저기 어머님,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이내 다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신중한 아이인데. 천천히 생각해봐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박정우가 저에게 다가온 이유가 제 배경 때문이 아니라 진짜 저라는 사람 때문이라고 8년 동안 믿어왔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저는 시댁의 온갖 무시와 하대를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그 믿음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박정우는 어젯밤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해 듣자마자 8년 동안 지켜온 표정을 벗어던졌습니다. 제 무릎에 손을 얹으며 편하게 살자던 그 말이 제 마음을 도려내는 칼이 되어 박혔습니다. 그날 밤 시댁 식구들이 모두 잠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방 창가에 앉아 어두운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가, 잠깐 얘기 좀 하자. 시아버지가 방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봉투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조심스럽게 펼치셨습니다. 이거 며칠 전에 안방 서랍에서 발견했다. 내가 아무래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챙겨뒀어. 저는 종이를 받아 눈으로 훑었습니다. 대출 서류였습니다. 시어머니 최영자 명의로 12억이 대출되어 있었고 그 돈이 미국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송금 명목에는 박정미 이혼 위자료 대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종이 위에서 떨렸습니다. 아버님, 이게... 놀랄 건 그게 다가 아니다. 시아버지가 다른 종이 한 장을 더 꺼내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종이를 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대출의 담보에 박정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호의 급여 압류 서약서였습니다. 박정호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어머니의 빚을 갚느라 매달 월급의 절반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내가 왜 이 나이에 경비원 일을 하는지 이제야 너한테 말할 수 있겠구나. 우리 집이 저 지경이 됐는데
나라도 벌어야 할 것 같아서였다. 시아버지의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근데 아가야, 우리 아들 얘기 하나만 하자. 시아버지가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우리 정우는 이제 내 옆에 있을 자격이 없다. 너는 이 사람보다 훨씬 좋은 사람 만나야 해. 이 아비 말이 서운해도 어쩔 수 없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친아버지에게 아들을 버리라는 말을 듣는 며느리의 심정을 시아버지는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꺼내 놓으셨을까요? 시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결정은 네가 하는 거다. 하지만 무슨 결정을 하든 이 아비는 내 편이다. 시아버지가 방을 나가시고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최 실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정호, 최영자, 박정미. 세 사람 자산 전부 조사해줘. 지금 당장. 메시지가 전송되었다는 신호가 화면에 떴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진동이 울렸습니다. 발신 번호가 뜨지 않는 익명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서윤 대표님이시죠?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관계자입니다.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대표님 시댁, 미국에서 큰 사고를 쳤습니다. 지금 이쪽 수사국이 움직이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어두운 방 한가운데 서서 손안의 휴대폰을 오래도록 내려다봤습니다. 익명의 전화를 받은 그 밤부터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아버지의 부어오른 뺨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박정호가 제 무릎에 손을 얹던 그 감촉이 되살아났습니다. 새벽마다 심장이 제멋대로 뛰었고 숨이 가빠져 창문을 열어야 겨우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아이들 아침을 챙기다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놓쳤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접시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제가 뒤로 물러서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손으로 부여잡았지만 공기가 목구멍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있던 딸 지우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왜 그래? 엄마. 지아가 자기 아빠를 부르며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저는 부엌 바닥에 쓰러진 채 아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흐려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실 침대 위였습니다. 새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왔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옆자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야, 정신이 드냐? 아가야. 시아버지였습니다. 의자를 침대에 바싹 붙여 앉으신 시아버지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는 흰 죽통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지우와 지아가 나란히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안 아파?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아가 침대 옆으로 다가와 제 이마를 작은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 계속 있었어. 할아버지가 우리 데리고 오셨어. 저는 딸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그 사람은요? 시아버지가 짧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 아들 회사 회의가 있다더라. 저 밑에 어미도 개 모임 간다고 나가더구나.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며느리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왔는데 남편은 회의를 갔고 시어머니는 개 모임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시아버지와 12살 딸 둘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협탁에 죽통을 여셨습니다. 이거 아까 저 앞 죽집에서 사왔다. 좀 식혔으니 먹기 좋을 게다. 시아버지가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입김을 후후 부셨습니다. 자, 아가야. 한 숟갈만 먹어라. 저는 시아버지가 떠주시는 죽을 받아 삼켰습니다. 목이 메어 넘기기가 힘들었지만 시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그 한 숟갈이 뜨겁게 가슴을 채웠습니다. 아가야, 힘들면 다 내려놔도 된다. 이 아비가 뒤에 있잖니. 시아버지의 손이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셨습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알게 된 게 하나 있어. 진짜 가족이라는 건 피가 아니라 마음이더라. 아가야, 넌 나한테 진짜 딸이다. 저는 죽그릇을 옆으로 밀어두고 시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낡은 셔츠에서 은은한 담배 냄새와 이불 냄새가 났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안 계시던 저에게 시아버지의 그 냄새가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시아버지는 모르실 겁니다. 지우와 지아가 침대 위로 올라와 제 양옆에 앉았습니다.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야무지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엄마 편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아가 반대편에서 제 팔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아프면 우리도 아파. 엄마 아프지 마. 저는 두 딸의 머리를 번갈아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어서, 그리고 시아버지가 계셔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최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잠시 자리를 비켜주셨습니다.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시아버지가 아이들의 손을 하나씩 잡고 병실을 나가시자 최 실장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최 실장이 두툼한 서류철을 협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링거줄을 매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 최 실장이 서류를 넘기며 낮은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최영자 명의 부채는 정확히 12억 3천입니다. 그중 대부분이 사채 성격의 고금리 대출이고 담보로 걸린 것이 박정호 씨 급여와 시아버지 명의 아파트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박정호 씨는 이미 개인회생 상담을 2차례 받았고 회사에도 급여 압류 통보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조만간 정리해고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박정미 씨, 이건 좀 더 심각합니다. 저는 감았던 눈을 떴습니다. 박정미 씨는 미국에서 부동산 투자 사업을 미끼로 교민들 돈 수십억을 가로챘습니다. 지금 미국 수사국에 국제 수배가 걸린 상태입니다. 한국으로 도피성 입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8년 동안 제가 사랑이라 믿고 지켜온 이 집이 알고 보니 무너지기 직전의 낡은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지탱하고 있던 유일한 기둥이 시아버지 한 분이셨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시아버지도 아이들도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정장에 짧은 단발머리를 한 여자가 문가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서윤아.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수진아. 너 진짜 수진이야. 이수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반지하 방에서 어머니와 저 둘이 살던 그 어려운 시절에 저에게 도시락 반찬을 나눠주던 유일한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연락이 끊긴 지 20년 만이었습니다. 이수진이 성큼성큼 침대 옆으로 걸어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너 이 바보야. 왜 이렇게까지 참았어? 왜 나한테 한 번도 연락 안 했어? 저와 이수진은 부둥켜 안고 오래 울었습니다.
최 실장이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이수진이 눈물을 훔치더니 정색을 하고 저를 마주봤습니다. 나 지금 이혼 전문 변호사야. 서초동에서 로펌하고 있어. 얼마 전에 우연히 태성 리얼티 관련 기사에서 내 이름 봤어. 그때부터 널 찾고 있었어. 이수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윤아, 나한테 다 얘기해봐. 내가 다 정리해줄게. 이번엔 네가 혼자 안 싸워도 돼. 저는 이수진에게 8년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았습니다. 강만수에게 뺨을 맞은 시아버지 이야기, 시어머니의 하룻밤 사이의 태세 전환, 신우이의 등장과 남편의 배신까지. 이수진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이수진이 짧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 정리해 줄게. 넌 이제 딸들이랑 시아버님만 챙기면 돼. 며칠 뒤 저는 퇴원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시아버지가 낡은 서류 봉투를 저에게 내미셨습니다. 이거 받아라, 아가야.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시아버지의 퇴직금 통장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시고 받으신 시아버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거 내 마지막 자존심이다. 필요할 때 써라. 이 아비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구나. 저는 봉투를 받아 두 손으로 꼭 안았습니다.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봉투 안에는 시아버지의 40년 세월과 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건 제가 잘 보관해뒀다가 아버님께 돌려드릴게요. 저는 마음만 받을게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아가야. 이건 이제 내 거다.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보태 써라.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딸들과 시아버지를 근처 호텔에 모셔놓고 홀로 태성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회장실 무거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외할아버지께서 창가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외할아버지께서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왔구나. 저는 외할아버지 앞에 다가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진짜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외할아버지가 저를 지그시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외할아버지 앞에서 결심을 밝힌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올랐습니다. 두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댁에서 짐을 뺐고 딸들의 전학 절차를 마쳤고 이수진의 도움으로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저는 태성그룹 본사 대강당의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제 얼굴로 쏟아졌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마이크를 잡으시고 좌중을 둘러보셨습니다. 오늘부로 태성그룹 부동산 계열사 태성리얼티의 신임 대표이사로 저의 외손녀 김서윤을 공식 취임시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소나기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단상 앞으로 나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8년을 돌아 마침내 도착한 자리였으니까요. 취임식 뉴스는 그날 저녁 모든 방송사의 첫 꼭지로 나갔습니다. 시댁 거실에서는 그 시각 소동이 벌어졌다고 훗날 시아버지께서 조용히 알려주셨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뉴스를 보던 시어머니가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그대로 놓쳤다고 합니다. 카펫 위로 갈색 액체가 번지는데도 시어머니는 미동도 못한 채 화면 속 제 얼굴만 바라봤다고 합니다. 박정호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았고 박정민은 캐리어를 다시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직 시아버지만이 안방 문 앞에 서서 조용히 미소 지으셨답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 며느리인데. 시아버지가 나지막이 중얼거리셨다고 합니다.
취임식 다음 주말 저는 한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이사 첫날 저녁 저는 딸들과 시아버지를 모시고 거실에서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식탁도 아직 없어서 거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휴대용 버너 위에서 지글지글 고기를 굽는 소박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지우가 상추에 고기를 얹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진짜 우리 집 같아. 여기서 계속 살자. 지아가 시아버지 앞에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놓아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제일 잘 익은 거예요. 할아버지 드세요. 시아버지가 지아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껄껄 웃으셨습니다. 우리 지아는 어쩜 이렇게 예쁜 짓만 하냐? 할애비가 복이 많다. 저는 잘 익은 삼겹살을 시아버지 앞접시에 올려드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젓가락을 드시다 말고 창밖 한강을 오래오래 바라보셨습니다. 한강 위로 하나둘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시아버지가 옷소매로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아가야, 이 아비가 살면서 오늘 저녁이 제일 편하다. 이렇게 마음 편한 저녁은 처음이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평생 남 눈치 보면서 살았지.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근데 오늘은 그런 게 하나도 없구나. 그냥 우리 며느리하고 손녀들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이게 행복이라는 거였구나. 저는 시아버지 옆에 바짝 앉아 시아버지의 어깨에 제 머리를 살며시 기댔습니다. 아버님, 이제 이런 저녁 매일매일 드릴게요. 우리 아버님, 앞으로 편하게만 사세요. 시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 주셨습니다. 지우와 지아가 그 모습을 보며 저희 곁으로 다가와 시아버지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한강 야경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사한 지 2주일이 지나 저는 대표이사로서 첫 공식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장 단상에 오르며 저는 며칠 밤을 새우며 준비한 발표문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태성리얼티의 첫 사업은 건물이 아닌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쏟아졌습니다. 태성 소유전 아파트와 상가 건물에서 근무하시는 경비원과 미화원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헌장을 오늘부로 시행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주민이 근무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할 경우 즉시 계약 해지와 퇴거 절차를 진행합니다. 근무자에게는 상시 상담과 법률 지원을 제공하며 명절 상여금과 정기 건강검진을 회사 차원에서 지원합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이런 사업을 첫 사업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저에게는 아버님이 계십니다. 그 아버님이 경비원으로 일하시면서 오랫동안 참아오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헌장이 저희 아버님 같은 분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 일면에 저의 발표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 신문의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재벌 3세의 가장 인간적인 첫 사업. 저는 신문을 접어 시아버지 방문 앞에 조용히 놓아드렸습니다. 취임 후 첫 월급을 받은 날, 저는 백화점에 들러 남자용 지갑을 하나 골랐습니다. 가장 비싼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부드러운 갈색 소가죽으로 만든 튼튼한 지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 앞에 지갑을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제 첫 월급이에요. 이거 아버님 드리고 싶어서요. 시아버지가 지갑을 받아드시며 눈이 동그래지셨습니다. 아이고 아가야. 이 늙은이한테 뭐 이런 걸? 시아버지가 지갑을 이리저리 살펴보시더니
두 손으로 꼭 쥐어 가슴에 대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그시 바라보시며 웃으셨습니다. 아가야, 이 아비는 세상에서 내 도시락이 제일 맛있더라. 그 갈치조림 말이야. 그거 하나만 있으면 이 아비는 왕도 안 부럽다.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갑을 쥔 시아버지의 손이 지갑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이혼 소송은 이수진의 손끝에서 빠르게 정리되어 갔습니다. 시댁이 진 12억의 빚과 저의 재산은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었고 딸들의 양육권은 아무 잡음 없이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박정호는 소송 내내 단 한 번도 법정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저는 딸들과 시아버지를 모시고 놀이공원을 찾았습니다. 지우와 지아는 아침부터 신이 나서 원피스를 2번이나 갈아입었습니다. 놀이공원 입구에서 지아가 시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회전목마 타요. 저기 회전목마요. 시아버지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할애비는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 못한다. 너희들이나 타렴. 지우가 시아버지의 반대편 손을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회전목마는 안 무서워요. 천천히 돌아가요. 우리 다 같이 타요. 결국 시아버지는 저와 딸들의 손에 이끌려 회전목마 앞에 서셨습니다. 지우는 하얀 말에, 지아는 분홍 말에, 시아버지는 그 사이 황금색 말에 올라타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옆에서 시아버지의 허리를 손으로 살짝 받쳐드렸습니다. 회전목마가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봄바람이 시아버지의 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돌아보시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가야, 나 이런 거 처음 타본다. 어지럽지만 좋구나. 저는 시아버지의 웃음을 마음에 오래오래 담았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저는 행복이라는 감정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가슴 밑바닥부터 따뜻하게 차오르는 그 감정을 저는 오래 붙잡고 싶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이었습니다. 지우와 지아는 뒷자리에서 나란히 잠이 들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저는 조수석의 시아버지께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재밌으셨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잠깐 잠드셨나 하고 고개를 조수석 쪽으로 돌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오른손으로 관자놀이를 눌러 쥐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왜 그러세요? 시아버지의 손이 스르르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몸이 조수석 창문 쪽으로 힘없이 기울어졌습니다. 저는 급하게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갓길에 차를 세우자마자 저는 조수석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어깨를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아버님. 시아버지는 눈을 반쯤 뜬 채 아무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입가에서 침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응급차를 불렀습니다. 뒷자리에 지우가 잠에서 깨어 눈을 비볐습니다. 엄마, 왜 그래? 할아버지, 왜 그래? 지아도 눈을 떴다가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저는 뒷자리로 손을 뻗어 아이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지우야, 지아야.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 할아버지 병원 가시는 거야. 울지 마. 응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가까워졌습니다. 응급실 앞 자동문이 열리고 시아버지가 실린 이동식 침대가 안쪽으로 빠르게 밀려 들어갔습니다. 저는 지우와 지아의 손을 하나씩 잡고 그 뒤를 쫓아 달렸습니다. 의사들이 시아버지 주변에 몰려섰고 저는 응급실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간호사가 저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뇌졸중 같습니다. 지금 검사 들어가야 하니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저는 응급실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붙들었습니다. 간신히 서 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지우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앉아. 우리 저기 앉아 있자. 지우와 지아가 저를 복도 의자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자마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겨우 찾은 진짜 아버지였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저에게 부모라는 이름을 다시 붙여주신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이렇게 또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두 딸을 양옆에 끌어안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3시간이 지나서야 담당 의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뇌혈관이 막혔습니다. 시술은 잘 끝났지만 의식이 언제 돌아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가 시아버지의 상태를 몇 마디 더 설명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오래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 저는 이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딸들을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수진이 30분 만에 병원으로 달려와 지우와 지아를 자기 차에 태웠습니다. 지아가 차창을 내리고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옆에 꼭 있어야 해. 알았지. 저는 손을 흔들어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시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호흡기와 링거줄이 여기저기 얽혀 있었고 시아버지의 흰 머리카락이 베개 위에 힘없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오래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저 여기 있어요. 아버님이 저 봤을 때 저는 아버님 옆에 꼭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 떠주세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복도 저편에서 하이힐 소리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 최영자가 검은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까지 하고 병원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니 뒤로 박정호가, 그 뒤로 박정미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고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으셨습니다. 아이고 여보,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보. 시어머니가 중환자실 유리창에 매달려 우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맺혀 있지 않다는 것을. 박정호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아버지 어떠셔? 언제 이렇게 되신 거야? 박정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라기보다 다른 무엇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정미가 시어머니 옆에 서서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저를 흘깃흘깃 봤습니다. 저는 세 사람을 마주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얼굴에서 슬픔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기대감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지신 것이 이들에게는 오히려 기회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수건을 접어 핸드백에 넣으시더니 저를 복도 구석으로 이끄셨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시고는 저에게 바짝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서윤아. 이런 얘기 지금 하기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챙길 건 챙겨야 하잖니.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2번 하시더니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아버님, 유원장 얘기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는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지 않겠어. 아버님 명의로 된 아파트도 있고 통장에 얼마 있는지도 알아봐야 하고. 안 그래. 저는 시어머니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남편이 아직 눈도 뜨지 못한 그 시각에 유원장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시어머니 앞을 지나쳐 다시 유리창 앞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호가 그 틈에 저를 붙잡았습니다. 박정호가 제 팔을 잡고
병실 밖 비상계단 앞으로 저를 끌고 나왔습니다. 계단 창문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박정우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아, 나 사실 어머니 등살에 그동안 못 견뎠어. 너한테 잘하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저러시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저는 박정우를 내려다봤습니다. 박정우가 제 손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서윤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혼 소송도 취하하고 애들도 다시 아빠 필요하잖아. 나 이제 어머니 말 안 들을게. 진짜야. 저는 박정우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정우야, 나 8년 동안 너한테 배운 게 있어.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사람은 위기 때 나오더라. 아버님이 뺨을 맞으실 때 너 어디 있었어? 내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 너 어디 있었어? 지금 아버님이 쓰러지셨는데 너 어떤 얼굴로 여기 왔니? 박정우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박정우가 뭐라 대꾸하려는 순간 등 뒤에서 박정미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잠깐만. 박정미가 팔짱을 낀 채 비상계단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정미가 입꼬리를 비틀며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언니 나도 한마디만 할게. 언니가 우리 오빠랑 이혼하면 말이야. 우리 지우랑 지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박정미가 손톱으로 자기 팔짱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조카들이잖아. 우리 가족들. 언니가 오빠랑 헤어져도 우리는 그 애들 만날 권리 있는 거 알지. 명절이며 생일이며 우리가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거야. 박정미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요즘 손녀들 얼굴이 자꾸 아른거리신다더라. 우리 오빠도 애들 못 보면 못 살 거고. 언니, 우리 그렇게 나쁘게는 하지 말자. 저는 박정미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제 아이들을 이용해 저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주먹이 저도 모르게 꼭 쥐어졌습니다. 박정미가 어깨를 으쓱하고는 비상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박정우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자세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박정우를 지나쳐 다시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저는 병원 앞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서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편의점 텔레비전에서 뉴스 속보 자막이 흘러나왔습니다. 태성그룹 3세 김서윤 대표, 시아버지 병상 뒷전으로 이혼 소송 강행. 딸들 방치 논란. 저는 컵라면 뚜껑을 뜯다 말고 화면을 올려다봤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의점 밖으로 나와 최 실장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실장, 방금 뉴스 봤어. 제보자 누군지 알아봐. 최 실장이 잠시 뒤 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익명 제보인데 발신 전화 추적 결과 박정미 씨 명의 대포폰이었습니다. 저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성리얼티의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저에 대한 신임 투표를 소집하겠다는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와 지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방에 들어가더니 저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우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지우와 지아가 침대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애들이 자꾸 우리 엄마 나쁜 사람이래. 뉴스에 나왔대. 할아버지 아픈데 엄마가 이혼한다고. 지아가 얼굴을 들자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 두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다 해결할게. 조금만 참아줘. 그날 밤 저는 다시 중환자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저에게 잠시 면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버님, 저 어떡해요?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온 세상이 저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네요. 회사에서도, 뉴스에서도, 심지어 우리 애들 학교에서까지. 저 8년 동안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습니다. 아버님이 눈만 떠주시면 저 다시 힘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시아버지의 손등에 이마를 갖다 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끝이 제 손을 아주 살짝 움켜쥐었던 그 감촉이 밤새 제 손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한잠도 자지 않고 새벽을 맞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저는 최 실장과 이수진을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병원 1층 카페 구석 자리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커피잔을 감쌌습니다. 이제 마무리하자. 제 목소리가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정말 괜찮겠어.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다시 일어나라고 신호를 주셨어. 나 이제 안 흔들려. 최 실장이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준비된 자료 다 여기 있습니다. 미국 쪽 수사국과도 이미 협조 라인이 열려 있고요. 저는 서류를 훑어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태성그룹 본관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 잡아. 이수진이 노트북을 열어 이혼 소송 진행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위자료, 양육권, 재산 분할 모두 우리 쪽 요구대로 판결 나올 거야. 판사님도 어제 최종 심리 마쳤어. 저는 세 사람과 마지막으로 커피잔을 부딪혔습니다. 고맙다 다들. 오후 3시 태성그룹 본관 대강당은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오르며 심호흡을 한번 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눈을 찔렀지만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저는 준비한 원고 대신 제 손끝에 남아있는 시아버지의 감촉을 떠올렸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에서 저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녹음기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저의 시댁 식구들에 대한 진실을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께 그대로 공개하려 합니다. 이것은 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회사와 저의 아이들의 명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손을 들어 화면을 켜달라고 신호했습니다. 강당 뒤편 대형 화면에 시어머니의 대출 서류가 떴습니다. 시어머니 최영자 씨는 시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사문서를 위조했고 사채업자로부터 12억 3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기자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대출금의 대부분은 신우이 박정미 씨의 미국 사기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불되었습니다. 박정미 씨는 로스앤젤레스 교민들을 상대로 부동산 투자 사기를 벌여 수십억을 가로챘고 현재 미국 수사국의 국제 수배 상태입니다. 카메라 셔터가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세 번째 화면이 떴습니다. 어제 저녁 저에 대한 악의적 기사의 제보자는 박정미 씨의 대포폰이었습니다. 저희 회사 주가를 흔들어 저를 이사회에서 몰아내고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시아버님에 대한 병간호는요? 저는 마이크 앞으로 몸을 조금 숙였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어젯밤 저의 손을 잡으셨고 저는 그 신호를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아버님 옆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강당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저는 이 진실 위에서 저와 저의 딸들과 저의 아버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그날 저녁 뉴스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박정민은 그날 밤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려다 체포되었습니다. 미국 수사국과의 국제공조로 송환 절차가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영자에게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가 날아갔습니다. 박정우는 다음날 아침 회사에서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고 며칠 뒤 개인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이혼 소송의 최종 판결일이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법정에 저는 이수진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박정우는 법정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위자료 전액 저의 요구대로 인정. 양육권 저에게 단독으로 부여. 재산 분할 없음. 저는 판결문을 들으며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법원 앞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첫 사건의 가해자였던 강만수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강만수가 그동안 여러 아파트를 옮겨다니며 경비원과 청소부에게 저지른 갑질과 폭행 기록이 언론에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강만수는 자기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해고당했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태성그룹 이사회에서는 저에 대한 신임 투표가 열렸습니다. 투표 결과는 만장일치 신임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회의실 상석에서 저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딸들의 학교에도 정식 사과문이 도착했습니다. 지우와 지아를 놀렸던 아이들의 부모가 직접 저를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와 지아는 다시 밝게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한 지 정확히 한 달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호자님, 어르신께서 깨어나셨습니다. 지금 오시면 대화 가능하십니다. 저는 서류를 내던지고 회사를 뛰쳐나왔습니다. 병원 복도를 달리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 몇 번이나 벽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시아버지 병실 문을 열자 시아버지가 침대에 반쯤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호흡기는 이미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아버님, 제 목소리에 시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이 저를 보시더니 부드럽게 휘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마른 입술을 조심스럽게 여셨습니다. 낮게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손녀들은 잘 있냐? 저는 침대 옆으로 달려가 시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만지는 시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이번엔 따뜻했습니다. 아버님, 우리 애들 잘 있어요. 학교도 잘 다니고 매일 아버님 언제 눈 뜨시냐고 물어봤어요. 시아버지가 눈물을 그렁그렁 담은 채 저를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손등에 얼굴을 갖다 댔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제 입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처음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결혼 8년 동안 저는 시아버지를 늘 아버님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저에게 이분은 아버님이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마른 손이 제 뺨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그래, 내 딸. 우리 딸.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져 제 손등에 닿았습니다. 저와 시아버지는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병실 밖 벚꽃 나무에서 꽃잎 몇 장이 창문을 스치며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최 실장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상만 어르신 이름으로 재단 하나 만들어 나이 드셔서도 경비원, 미화원으로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돕는 재단이야. 최 실장이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규모는 어떻게 잡을까요? 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봄 저녁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잡아. 아버지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최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재단은 훗날 정말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노인 복지재단이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지켜드리게 되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시아버지 옆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드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이불을 목까지 올려드리고 오래 시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렸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태성리얼티의 대표이사이자 지우와 지아의 엄마이자 박상만 어르신의 며느리로 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름 중에서 저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이름은 마지막입니다. 시아버지는 반년의 재활을 마치고 우리 집 2층 방에서 저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아침마다 시아버지는 지우와 지아의 등굣길을 챙기십니다. 지아야, 오늘 날씨 쌀쌀하니 목도리 하고 가라. 지우야, 그 신발 끈 다시 매줄까?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매일 아침 저희 집 현관을 채웁니다. 지우와 지아는 학교 가는 길에 시아버지의 손을 하나씩 잡습니다. 세 사람이 아파트 정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저는 매일 창가에서 지켜봅니다. 제가 첫 사업으로 시작했던 갑질 방지 조례는 전국의 아파트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는 국회에서 정식 법안으로 발의되어 얼마 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법을 박상만 법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대한민국의 법에 새겨진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던 날 저녁 저는 시아버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 저를 반기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신문 보셨어요? 아버지 이름이 국회에서 나왔어요. 시아버지가 껄껄 웃으셨습니다. 이 늙은이 이름이 뭐라고 그런데 나가나? 아가야, 다 네가 한 거지. 저는 시아버지 옆에 앉아 시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 법은 아버지 이름으로 남는 게 맞아요. 시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가 옷장에서 무언가를 꺼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낡은 경비원 유니폼이었습니다. 강남 태성팰리스에서 근무하실 때 입으시던 그 옷이었습니다. 어깨 부분이 조금 해져 있었고 왼쪽 가슴에 박상만이라는 이름표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유니폼을 두 손으로 펼쳐 보이시며 웃으셨습니다. 아가야, 이거 없었으면 이 아비가 어떻게 널 딸로 얻었겠니? 이 옷이 나한테는 은인이야. 저는 그 유니폼을 시아버지의 손에서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 유니폼을 액자에 넣어 우리 집 거실벽 한가운데 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옷이었습니다. 지우와 지아는 그 액자를 지날 때마다 손을 살짝 갖다 댑니다.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지아가 어느 날 학교에서 발표를 했다며 저에게 발표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3명이에요. 저희 엄마 그리고 할아버지 그리고 저희 언니랑 저요. 우리 엄마는 매일 아침 저희를 안아주시고 우리 할아버지는 매일 학교 갈 때 신발끈을 매주세요. 우리 언니 지우는 저의 제일 친한 친구예요. 발표문에는 아빠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발표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지아에게 아빠 이야기를 왜 안 썼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의 정답이었습니다. 박정호는 어머니와 함께
시골로 내려갔다는 소식만 얼핏 전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저는 그분의 얼굴을 다시 볼 일이 없었습니다. 박정민은 미국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 지금도 복역 중입니다. 강만수라는 이름은 몇 년 전 지방 어느 소도시에서 여러 차례 사건을 일으키다 결국 이혼당했다는 소문만 들려왔습니다. 그날의 뺨 한 대가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무너뜨릴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저는 딸들과 시아버지를 모시고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저 혼자 다녀오던 그 산소에 처음으로 가족을 데리고 간 날이었습니다. 산소 앞에 큰 절을 올리며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안 외로워요. 우리 아버지 데려왔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요. 지우와 지아가 저를 따라 큰 절을 올렸습니다. 시아버지도 자세를 낮추시고 어머니 산소를 향해 정중히 절을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준비해 오신 술 한 병을 종이컵에 가득 따르셨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술잔을 어머니 산소 앞에 조심스럽게 부으시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습니다. 이 늙은이가 어머님 따님을 늦게 만났습니다. 따님 참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세월은 이 아비가 잘 지켜드리겠습니다. 봄바람이 어머니 산소의 잔디를 부드럽게 쓸고 지나갔습니다. 산 너머로 저녁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산소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저희를 지그시 바라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서윤아. 이제 됐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오랜만에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쓰던 일기장이었는데 결혼 후 몇 해 동안은 단 한 줄도 쓰지 못했습니다. 시댁살이의 무게에 짓눌려 제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펼쳐든 일기장의 마지막 장에 저는 오늘의 하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만년필촉이 종이 위를 사각사각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낡은 유니폼을 입은 사람에게 함부로 손을 대는 사람들이 있고 초라해 보이는 며느리에게 코웃음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2년의 세월을 지나오며 하나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진짜 품격은 낡은 유니폼 아래에도 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닌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저의 진짜 아버지는 저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저를 딸이라 불러주신 그 목소리 하나로 저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는 오늘 드디어 김서윤으로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지어주신 그 이름 그대로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닌 김서윤으로 살았습니다. 일기장을 덮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한강 야경이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시아버지와 지우, 지아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 사람이 텔레비전을 보며 무언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발견하시고 손짓하셨습니다. 아가야, 이리 와서 앉아라. 저녁 뉴스에 재미난 거 나온다. 지우가 소파 옆자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지아가 담요를 반쯤 걷어 저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저는 세 사람 사이에 앉아 담요를 무릎 위로 끌어당겼습니다. 시아버지의 어깨가 제 어깨에 살짝 닿았습니다. 지우와 지아가 제 팔에 자기들의 팔을 걸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낡은 경비원 유니폼 액자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경비원 유니폼 하나가 저에게 진짜 아버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지나오며 진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고 값비싼 옷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온 세월이 진짜 품격이라는 거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혼자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곁에도 반드시 진짜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부디 잊지 마세요. 저의 아버지가 저에게 그러하셨듯 세상 어딘가에는 당신을 알아봐 줄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밤도 낡은 유니폼을 입고 누군가의 아파트를 지키고 계실 어르신들, 어두운 새벽 거리를 쓸고 계실 미화원 어르신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우리 사회의 진짜 품격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